영정시랑 같이 청담동에 있는 미라클 빌딩, 그 예전에 이희진이 매입했다라고 했고 최근에 경매에 넘어간 그 빌딩을 실제로 한번 그 동네 임장을 하면서 다녀왔었는데 법률 관계나 이런 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영정시랑 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법무법인 인원의 대표 변호사 남중구 변호사 형하고 같이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개요는 뭐냐면 이희진이 2016년 9월에 구속 기소되고 최근에 출소했잖아요. 징역 3년 6개월 정도 살았고, 근데 그 제목을 보니까 유사수신 행위, 사기로 이렇게 산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유사수신 행위랑 사기가 어떻게 제가 성립이 된 거예요? 유사수신 행위는 쉽게 말하면 그 금융기관의 그런 허가 같은 걸 받지 않고 돈을 수신, 받아들이는 행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일정 이상의 이익을 확정하거나 또는 원금 이상의 뭔가를 보장하는 등의 행위들이 대표적인 유사수신 행위고,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희진도 확실하게 뭔가 이자를 많이 주겠다든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돈을 모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죠. 형,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률가가 아니니까 단순 궁금인데, 예를 들어서 형이 주식을 되게 잘해요. 야 터보야, 너가 나한테 한 10억만 맡기면 1년 예상 수익률 30%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여태까지 수익표를 쫙 보여주면서 한 10억만 맡겨볼래? 이것도 유사수신 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걸 모집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지인한테 돈을 받아 대신 굴려주고 이런 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아, 아버지 돈을 뭐 대신 굴려주거나 동생 돈, 친구 돈을 야 맡겨봐,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기준이 좀 애매한데 네. 쉽게 말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하면서 돈을 벌면 엄밀히 말하면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예전에 자동차 쪽에서 되게 유명한 뭐 부산에서 슈퍼카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5대 6대씩 막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돈을 그렇게 끌어다 썼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주식을 좀 잘했나 봐요. 초반에는 나 뭐 주식으로 내가 10억 투자했는데 이번에 40억 됐어. 사람들이 눈까지 뒤집히는 거죠. 야 어떻게 나도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너도 한 1억 투자해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모으다 보니까 그 돈이 50억이 넘어갔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사기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는 또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나요? 한 30명 정도한테 돈을 받아서 굴렸고 30명은 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확실한 이익을 책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유사수신 행위에 적용될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 그럼 확실한 이익만 특정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면 확실하게 걸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는 많은 돈을 모았을 때 금융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나 사람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49인 이하의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뭘 하고 할 때 이미 금융 법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돈을 모아서 굴리면 금융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죠. 아,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네요. 법률의 허점도 좀 많을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그 절차대로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유사수신 행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왜 사기로 걸리냐면 돈을 모아서 자기가 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짜로 그 돈을 잘 굴려주고 싶어서 운용을 하다가 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리고 또 사기 제목도 또 걸렸잖아요. 네. 왜 그렇게 사기 제목이 걸린 거죠?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사기인데, 예를 들면 내가 사실은 400%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400% 냈으니까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약간의 과장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사기가 되고, 이희진이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판 건데, 만약에 그냥 이런 회사가 있는데 얼마에 팔 테니까 살래?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비상장 회사의 가치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더해가지고 속이는 수준의 행위를 하면서 훨씬 높은 가격에 팔았다면, 아, 이거 무조건 가요, 이거 상한가 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상한가 가요라고 얘기할 때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거라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속임 행위, 기망 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기를 좀 피해가려면 미리 법률 자문을 좀 받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희진 씨가 굉장히 네임드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원금 보장을 해준다느니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2배, 3배 간다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샀거든요. 개인 방송을 하다가, 주식 방송이죠, 하다가 좀 오바해서 원금 보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사기, 유사수신을 걸린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법망 피해가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다른 전문가들도 사실 뭐 예측이나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사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어떤 최소한 루머든 뭐든 객관적인 자료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래서 얼마가 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그건 자기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이희진이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사기가 안 됐겠죠. 제가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제가 주식 전문가예요. 거의 종교 수준을 막 추정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 한 100억 원어치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대박 날 것 같다. 한 20배 정도 먹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판단은 너희들이 하되 사면 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샀죠. 그걸 300억 정도에. 이 사람은 차익을 200억을 남겼죠. 사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와.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 있어요. 그 디테일 안에 아까 얘기했던 속임, 기망 기망행위가 없었기 이런 때문에 요소가 들어가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사기 만든다고 그게 사기가 아니면 사기치기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율법이나 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간의 상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본인의 손익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정이네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합리적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리가 없는데.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100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100억이 될 것 같은데 50억에 사 라고 했을 때 사요? 안 사죠. 보통 안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고 네. 그러면 사요. 이번에 그 이희진 사건이 그걸 잘 보여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추종한다는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추종했다는 거는 아마 디테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보,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누가 산다는 등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추종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종교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이팔 사건만 봐도 피해액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조이팔 사건에 말려든 사람들을 보면 물론 민법이나 형법, 법에서는 인간의 합리성과 객관적 판단 능력, 그러니까 이성을 전제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뭐 조이팔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제2의 조이팔, 제3의 조이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규모와 정도만 다르지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리를 보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추정하게 되고 이 사람만 내가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한번 믿기 시작하면 반대 정보가 들어와도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현재 법률이 너무 사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요 주제랑 약간 벗어나는 것 네.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속이지 않았는데 믿었다 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갔을 때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망에서 결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해야 사기가 되는데 요 경로가 불분명해요. 기망의 어떤 정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에서 지구가 멸망해, 다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헌금해, 사기잖아요. 속여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말을 바꿨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바꿔왔더라고요. 자기가 쓴 책의 내용조차 부정하면서 사실은 한 번도 사기로 문제된 적이 없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가 기망이고 어디까지가 기망이 아니냐, 이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기망의 어떤 범위를 너무나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기망의 포인트가 뭐냐면 묵시적인 기망이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기망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지는 또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그런 거 있죠. 자기가 2배 정도 되는 가격에 팔았는데 안 팔았다고 말하면서 계속 독려했다. 그게 이제 기망이 될 수는 있죠. 단순히 그분들이 믿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상대방을 사기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게 이제 외관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대주주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흘려서 사람들 좀 현혹을 하면 사람들이 주가 방어를 좀 해주고 자기는 털고 나왔는데 나중에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사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안 된 걸 나보고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은 내막과 정황을 보면 이건 거의 100% 이 사람이 털고 나온 건데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식 시장도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 명확한 외관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형은 법률가니까 당연히 리걸 마인드로 접근을 하지만 저처럼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정황상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거를 처벌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은 또 그 사람을 무죄로 추정을 또 해야 되고 명확한 외관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피해자를 더 많이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심리적인 장치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들 그 포인트들을 만약에 알면서 건드려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검사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결과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있는데 그럼 법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에 맞는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넓어지고 있긴 합니다. 괜히 사기에 대한 TMI를 엄청 오래 했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청담동 91-3번지 건물 대지 303평짜리 미라클 빌딩이죠. 예전에 이이등이 자기가 택 2층에 거주도 했었고 자기 건물이라고 이제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 되게 부자야라고 자랑했던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왜 형이랑 촬영을 하고 싶었냐면 저랑 영정이랑 그 주변 상권 촬영을 갔어요. 건물을 보다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영정이가. 근데 이게 원래 감정가액이 400억이래요. 한번 유찰이 되니까 20%가 다운되잖아요. 유찰되면 320억부터 시작한대요. 너무 건물이 커서 좀 소화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 위치에 320억이 낙찰이 되면 평당 1억도 안 하는데 솔직히 줍줍하면 꿀 아니냐. 우리도 경매에 한번 참여를 해보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는데 영정이는 이제 상권이랑 이런 거 전문가지 사실 부동산 등기 보고 뭐 법률 관계 이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걔랑 저랑 등기를 막 보다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 채무관계 이런 게 너무 복잡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용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저 신문을 딱 보니까 369억에 낙찰이 됐대요. 4월 8일 날. 근데 사실 감정가보다도 30억이 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왜 저 같은 사람도 어렵게 느껴지는지.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이제 왜 존재하고 그렇게 작성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등기부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히스토리 중에 죽은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적혀 있는 것이 등기부입니다. 건물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그 뒤에 이제 누가 소유했고 누가 소유했고 누가 소유했고 하는 것들을 다 적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즘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엄청 중요하고 이런 시기에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성, 1번, 2번 이런 것도 다 써있고 주소도 다 써있어요. 주소 변경되면 별도 등기도 해야 돼. 이렇게 세세하게 적혀있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등기부가 그동안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를 보면 그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적인 서류들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속지 말라고 만든 것이 등기부예요. 좀 TMI인데 등기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등기부에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라고 소유주가 써있는데 나중에 어떤 관계를 보니까 뭐 누군가 그걸 위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전전 사람이 위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무효가 되고 나서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믿고 산 사람이 이 땅을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자료긴 한데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걸 믿고 사야 되나요? 부동산에 관련된 히스토리를 다 담은 게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고 거기와 관련된 소유자에 관련된 정보까지 다 표시를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소유를 했고 얘가 얘한테 팔았고 그러니까 너가 살 때 이거 참고해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거야 해서 줬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등기부의 공신력은 정부에서 부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뭘 믿고 거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처음 이 등기 제도를 만들 때 50년대 그때만 해도 등기부에 써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본 지배하에서 이제 뭐 땅이 너무 불화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한 그때는 명의 신탁도 다 돼 있고 막 이런 식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공신력을 부여해버렸다가는 실제 소유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가장 훌륭한 자료긴 한데 100%는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아직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있는 건물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C고 C가 뭐 채권이 얼마가 있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저기에 뭐 누가 또 뭐 이렇게 가등기를 또 쳐놨고 이걸 믿고 그래 요 정도면 요거 가격에 내가 사서 이렇게 근저당 말소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알고 보니까 다 허위 서류로 다 등기를 해놓은 거야. 그럼 저만 바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긴 해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무효가 되고 허위가 되고 하는 것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뭔가 뒤틀려 있던지 그 핵심적인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서류들을 제3자가 뭐 훔치던지 아니면 도용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꾸며서 이제 했을 때 또는 좀 드물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취득시효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A의 땅이긴 한데 B가 여기에 이제 평온공연하게 10년, 20년 살았다. 그러면 이제 땅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나 전자등기부가 되고 나서는 제 느낌에는 99% 이상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믿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형,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인가 걔네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빌딩이 15년부터 벌어졌던 일들이 쫙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진이 당시에 330억짜리 나 건물주야 라고 해서 플렉스를 많이 했었어요. 뭐 부가티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모로 플렉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와 진짜인가 보다. 과장이고 허위인 줄 알았는데 30억짜리 건물을 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는다 해도 어쨌든 현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깔이 뒤집어진 거죠. 나도 젊은 나이에 저렇게 성공을 좀 하고 싶다. 답은 뭐냐? 주식을 해라 이거죠. 이걸 사라. 당시에 라이브 방송이었나 뭐 그걸로 인증을 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여줘 봐라. 나로 등기가 돼 있지 않냐. 근데 나중에 다 사건이 정리되고 구속된 다음에 나온 걸 보니까 계약금을 3억만 넣고 네. 등기를 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잔금도 치르지 않고. 매매 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하면 돼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는 그냥 매매 대금을 거의 안 받고도 먼저 등기를 넘겨주는 사례들도 있어요. 명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안 당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의를 일단 매수인으로 옮겨놓고 매수인이 근저당을 내야 그게 이제 매도인한테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에 속아서 그냥 넘겨주기도 해요. 와, 꼴찌 거기 당하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이희진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 모 은행으로부터 258억의 근저당 대출을 해요. 채권 최고액이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금액은 아까 보니까 120% 한 것 같고 215억 정도 대출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출금은 그러면 어디다 썼을까? 당연히 매도인한테 줬겠죠. 매도인한테 안 줬으면 이미 이제 그 당시부터 문제가 됐을 테니까요. 이희진에 돈 조금 하고 그 은행 대출하고 하면 대략은 매도인 입장에서 일단 받을 만큼은 받았는데 만약에 좀 덜 받은 게 있으면 소유권 이전한 바로 직후에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에 다시 가등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담보를 잡는데 이분은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9월 달에 이르러서야 가등기를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중간에 나머지 잔금을 주기로 한 것을 혹시 지키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좀 챙겨놔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2016년 3월 31일 날 채권 채무에 258억 딱 찍혀 있고 등기부등본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그렇죠. 설정을 했을 거고 그러면 210몇억 정도를 대출을 했으면 등축세까지 해서 한 130억 정도를 돈을 안 줬을 텐데 130억의 돈이 입금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약금 3억 이외에는 어떤 돈도 입금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건물을 이번에 올해 하나 작년에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거 2개를 샀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날 무조건 잔금 다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6개월까지 기다린 이유 이것과 그리고 가등기라는 게 또 뭔지 왜 가등기를 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추측이에요. 사실관계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이희진이 정말로 나머지 돈 주지 않았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덜 받고도 명의를 넘겨야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그게 이상한 이유라는 뜻이 아니고 등기부에 그 전에 보면은 가족들이나 또는 가족회사로 추정되는 뭐 회사들에 대한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미라클이 사기 전부터도 근저당 같은 게 많이 설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소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거나 거기에 이제 미라클 쪽에서 조건이 제일 싫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인데 2016년 9월이면 사실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잖아요.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전 매도인이 더 이상 잔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매매가 다시 되사는 형태의 매매 계약서를 그때 썼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처음에 3월달 뭐 그때 계약을 할 때 미리 써놨을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거요. 네. 2016년 9월이면 이미 구속 기소가 됐을 때예요. 엄청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때인데 그때 가등기를 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가등기를 아무나 이렇게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서류가 있어야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가서 다 미라클 빌딩 갖고 싶어서 내가 가등기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 건물주죠. 이미 네. 등기는 넘어갔으니까 형식적인 소유권 넘어갔다고 보고 미라클로 네. 6개월 만에 전 건물주가 매도인이 네. 가등기를 쳤어요. 이게 언제 가능한 거고 네. 어떤 경우에 치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 매매 계약을 할 때 잔금을 못 받았으니까 혹시 나중에를 대비해서 그 당시에 환매 계약서, 다시 되사하는 계약서를 써놨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되니까 매도인 쪽에서 너 잔금 어떻게 갚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희진 쪽에서 그걸 그 당시에 9월달에 써줬을 수도 있어요. 구속되기 전에. 그렇죠. 구속되고 나서도 상관없죠. 어차피 대리인이 쓰면 되니까. 이렇게 써서 일단 가등기를 해놔야 전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남은 권리라도 챙길 수 있으니까. 가등기 효력이 뭐예요? 가등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통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건데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한다는 사실 자체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거예요. 가등기, 가짜 등기죠. 법에서 가라는 임시를 얘기하는 건데 임시로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효력은 뭐냐? 첫 번째로 가등기가 되고 나서 본등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은 순위를 가등기가 된 당시로 소급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9월달에 매매 계약을 해놓고 바로 가등기를 하면 9월달 순위가 되는데 매매 계약을 해놓고 12월에 본등기를 그때 가서 한다. 그 사이에 뭐 9월에서 12월 사이에 근저당이 들어오든 뭐 국세가 들어오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가등기를 담보용으로 많이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 건물이 있어요. 없지만 제 건물에 이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그냥 이 전체 소유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줘버려요. 아, 그러면 그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이 되려면 네. 뭐 내가 채권을 갖지 못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가 좀 있어야 가등기가 된다는 네. 얘기네요. 어느 순간에 그거를 본등기 한다는 계약서가 안에 있고요. 그거를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등기서류를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이 있어요. 네. 형한테 이 건물 베이스로 100억만 빌려줘요. 형이 딱 봤을 때 내 건물이 200억짜리네? 나 일단 너한테 널 뭘 믿고 빌려주냐. 가등기 먼저 쳐놓을게. 계약서 쓰자. 계약서를 쓸 때 지금 2020년 4월이니까 2020년 9월 30일까지 너가 못 갚으면 이걸 팔아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이자 플러스 100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썼어요. 그럼 이 계약서 들고 가서 등기소 가가지고 나 등기해줘. 나 가등기야. 네. 내가 돈 빌려줬어. 그게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등기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쌍방 간에 등기 서류를 다 가져와야 등기가 돼요. 그래서 그 가등기에 관련된 계약을 할 때도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둬야 됩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너무 늦잖아요. 그 서류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변호사 찾아가야겠네요. 복잡하니까 무조건 변호사가 가야겠네. 네. 뭐 가등기는 법무사님들도 많이 하세요. 등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변호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를 하면 순위가 지켜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담보에 관련돼서 그러면 근저당은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등기와 근저당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가 많으니까 소유권 자체를 가져오는 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저당이라는 거는 명의를 가져오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부동산의 가치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당제도입니다. 그 저당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채권자로서.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너 못 갚으면 이거 팔아서 내가 먼저 해소할래?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많이 쓰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전 건물주죠. 네. 그 사람이 2016년 9월에 가등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못 갚았겠죠. 건물 가격을 다 못 줬으니까 가등기를 쳤겠죠.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생뚱하게 가등기 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등기를 쳤는데 최근에 경매 나온 걸 보니까 이 소유주는 다시 미라클 그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유주가 바뀌진 않았어요. 가등기만 쳐놓고 본등기로 안 간 거죠. 못 갔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내부적인 사정이라서 저희가 전혀 알 알 수 수가 없어요. 없지만. 단순히 담보 가치로만 생각을 하면 가등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그 전에 이미 근저당을 258억을 채권 최고액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로 따지면 근저당의 선순위예요. 가등기권도 소멸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등기를 이제 했던 거는 혹시 앞에 것이 해결되면 그나마 본인이 이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조치를 해놓은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모 대부업체가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경매 신청하고 나면은 누가 경매 신청을 했든지 간에 최선순위는 원래 최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선순위가 돼요. 제가 요 등기부를 봤을 때는 16년 3월 31일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의 선순 제1순위고 은행은 그냥 그럼 내가 1순위로서 일단 내 돈을 받아볼까 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 매도인은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권자는 엄밀히 말하면 채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별도로 뭐 다른 근저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채권자로 참여했다면 뭐 거기에 관련돼서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등기는 소멸한다. 가등기는 별게 아니네요. 아니죠. 만약에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3월 31일에 소유권 등기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근저당 설정을 했다. 아, 그러면 가등기자가 먼저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는 가등기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약간 이게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겠구나. 근저당보다 먼저 가서 혹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이거를 등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나마 나중에나마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가등기를 한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매로 이게 369억이 낙찰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대지가 33평이면 한 층당 160평, 많이 나오면 170평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 건물이 그래도 369억이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경매라는 게 함부로 우리가 못 덤비는 게 그냥 369억 이거 살려면 당연히 사죠. 대출 풀로 당겨가지고 뭐 자기 돈 한 100억 정도 집어넣고 사면 되는데 이게 너무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저당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여러 번 해보고 몸 부딪히면 별거 아니겠죠 사실. 지금 형이 봤을 때 이기진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기 직전에 이슈들은 무엇이었고 뭐를 조심했으면 된다 알려주세요. 우선 법적인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등기부상에 혹시 이 경매 후에도 남아있는 권리가 있는가? 사실 그게 이제 제일 우선이겠죠. 등기부상에 만약에 선순위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선순위를 빼고 나서 얼마에 사는 것이 실제 이제 우리가 깨끗했을 때 가격이 얼마인가 그 차이. 예를 들면 이제 369억이 됐는데 선순위짜리가 확실한 게 20억짜리가 있어. 제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줘야 될 수도 있고 계속 떠안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선순위가 20억이고 여기가 없어지지 않는 채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349억에 사는 게 적당한 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사지 않는 게 선순위에 20억이 걸려 있다는 거는 20억 플러스 알파의 위험이 거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349억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게 이제 위험 회피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간단한 법률 상담만 받아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경매에서 복잡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임대차의 관계들, 주거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선순위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금액들을 다 계산해서 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가 라는 거하고 쭉 관련이 있는 게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내보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여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맞춘 이용 방식. 그것 때문에 경매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입찰하는 금액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끌어안고도 지금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분들을 다 내보낼 수 있다면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경매에서 또 대표적인 문제들이 유치권이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게 예를 들면 제가 공사를 했어요. 10억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는 분 입장에서는 10억만 주면 나가느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해소되지 않으면 아예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상가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사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유치권을 그렇게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치권은 실제로 공사를 했던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돌려주지 않으면은 난 줄 수 없다. 내가 받을 돈이 10억인데 내가 안 줘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겠다. 네. 그럼 10억만 주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뭐 10억이 맞냐 안 맞냐 추정하기에 나름이니까요. 예를 들면 공사를 준 사람은 이게 10억짜리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아니야 이거 20억짜리야. 공사를 줄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도 뭐 거기 추가 공사를 했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 리모델링을 했어요. 공사비를 내가 10억에 계약을 했어요. 10억에 하자. 네. 오케이 했어요. 네. 공사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이거는 야 이거 조면상 이거 틀리지 않냐. 이건 추가 공사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조면하고 달라서 고쳐달라고 한 건데 공사하는 사람이 이거 추가 비용 나와서 더 줘. 그럼 걔가 5억을 더 달라고 유치권 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 건물주는 고스란히 앉아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관계에서 원룸이나 이런 데들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 세입자가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그분들 주거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서 증권내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안 되죠. 일단 뭔가 권리의 외형이 생기고 나면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 소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건물주가 되게 억울한 경우도 생기겠네요. 당연히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공사하는 애들이 그냥 마음 먹고 유치권 행사해서 그냥 죽어도 못 나가 이러면 그 건물주는 임대료만큼의 계속 손실이 생기고 그렇죠. 업다운 다 나가버리고 그렇죠. 임차인이 다 나가면 그냥 딱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을 잘 하셔야 되고 계약을 꼼꼼하게 잘 써야겠네요. 꼼꼼하게 잘 해야 되고 계약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분을 업자로 모시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된 마음 먹고 들어오면 뭐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은 없죠. 민사든 아니면 이제 고소든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지해줄 제도가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아직까지도 이제 좀 해결이 덜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현장을 좀 이제 잘 관리하던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와, 저는 유치권 행사라는 게 그래도 법원에 최소한의 약식 판결이라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냥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건 사실 많이 가진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럴 거 없는 사람이 그냥 배째로 유치권 행사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 4월 8일 경매일 기준을 봤을 때요. 전 건물주가 가등기를 2016년 9월에 했잖아요. 네. 그 2016년 9월에 했던 가등기가 해소가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그 당시에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여기서 근저당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가등기는 그냥 알아서 소멸이 되는 그런 법률 관계가 있었죠.
그때 기준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369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관계가 좀 복잡하니까 현금으로 다 지불했다고 쳐요. 낙찰을 받았으면 제 소유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등기가. 그렇죠. 그럼 제가 부담해야 될 건 뭐예요? 경매 사건 내역을 보면 여기도 유치권자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관계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유치권자와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별도의 것이 있었다면 그 유치권자하고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선순위에 남아있을 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깨끗하게 넘어오는데 등기부 바깥에 있는 건물 자체의 문제, 이게 뭔지는 저도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완전히 자기한테로 넘어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유치권자가 있는 점들은 어떻게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대법원의 경매 법원 정보 뭐 이런 식의 사이트가 있는데 경매 사건 검색이라고 치면 아마 메뉴에 뜰 거예요. 경매는 원래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만 넣으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금액은 안 나오고요? 금액도 안 나오죠. 그러면 내가 369억이 건물을 사서 유치권자가 있으니까 내가 달라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 좀 나갈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건물을 사야 되는 건가요? 미리 얘기를 해야죠. 유치권자. 물론 유치권자들 중에서 본인의 그 채권 같은 거를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을 주면 유치권이 이제 해소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거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그냥 돈 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자가 있다 라고 하면 엄밀하게는 그 사람들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10억 받기 전에 못 나간대요. 등기를 했어요. 근데 20억을 내네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 유치권을 깨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유치권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실제 유치권이 있는지,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지, 또 채권이 얼마이고 그 유치권이 있는지 그게 이제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그 돈을 주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는. 근데 이제 특히 허위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매 절차에 10억을 신고했다고 해도 실제로 10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특수 물건 경매라고 해서 이제 그 디테일을 아는 분들이 이걸 계산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형이 보셨을 때 2020년 4월 8월 당시에 91-3번지 건물이 크게 뭐 채권 채무 관계 복잡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 등기부 상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걸로 봤을 때는 등기부 상 외의 거를 봐야 되는데 외의 거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 관계죠. 상간의 임대차 관계를 보고 등기부에 있는 이 근저당보다도 더 선순위에 있는 그런 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되고 그거 이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유치권 문제 별거 없네요. 경매라는 게 채권 채무 관계가 엄청 복잡하다고 했는데 경매라는 거는 법원에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 이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경매에 관해서 얘기하면 바로 유치권 얘기가 나오는 게 유치권이 의외로 잘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건물을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유치권은 재밌는 게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라는 게 등기부에 하는 게 아니고 건물 같은 데 붙여놔야 돼요. 누구나 알 수 있게. 그거 안 하면 무효예요? 그 유치가 아니죠. 유치가 아니에요? 유치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분들이 붙여놓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구나.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유치권 강화가 된 것 같은데 미라클 빌딩이 워낙 등기부 등본이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형보고 법률적으로 풀어달라 해가지고 청원을 한 건데 핵심은 또 유치권이다 보니까 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거 말고 이제 등기부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건물 토지가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공동담보고 건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 미라클 이전의 소유자가 앞에 가지고 있는 소유 관계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미라클이 들어오면서 근저당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해소하고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들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이 이제 258억짜리 채권 채무에 이 밑에 뭐 근저당부 질권이니 이런 또 이상한 것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근저당부 질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은행이고 근저당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어느 대부업체한테 근저당을 넘겨버려요. 그러면 이 대부업체가 다시 그걸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담보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저당권이 실행돼서 나오는 돈에 이 질권을 설정한 사람들이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대부업체가 XYZ한테 질권을 설정해주면 경매가 돼가지고 돈이 나오면 XYZ가 그 돈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A는 그 돈을 현금화할 수 있죠. 근저당부 질권들이 쭉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복잡해 보였던 것 뿐이지 사실은 그거 자체는 별건 아닙니다. 왜냐면 애초에 맨 위에 있는 근저당권이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권리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선순위 권리는 아니지만 2016년도에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추징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뭐예요? 추징보전이 뭐냐, 추징금이 122억인가?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추징금을 먼저 이렇게 가압류 같은 거 해놓지 않으면 이진이 또 그 사이에 돈이 다 사라져가지고 추징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속 기소하면서 추징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해놔요. 엄밀히 말하면 가압류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하고 권리가 똑같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19년에 이 가압류가 취소가 됩니다. 왜요? 그 당시 뉴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2019년 3월에 이진의 동생가가 해방공탁을 해요. 해방공탁은 뭐냐면 그 60억인가 하는 돈을 그냥 법원에 공탁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원래 가압류된 거 다 풀 수 있으니까 풀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압류라는 게 결국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돈을 다 법원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더 이상 이 건물을 잡고 있을, 그러니까 가압류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 3월에 그게 취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2019년 11월에 그게 취소가 됐더라고요. 60억을 갖다가 공탁을 걸었으면 네.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네, 지금도. 뭐 내부적인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 당시에도 뉴스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뉴스가 이제 부가티를 추징 보전이 된 물건인데 어떻게 팔았을까? 알고 보니까 현금 공탁을 하고 풀었구나. 풀었다. 가압류를 풀고 네. 팔고 그걸 현금을 회수를 해갔구나.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래도 여전히 피해액이 큰데 풀어줬느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60 얼마를 했는데 그 돈을 다 공탁을 했어요. 그럼 뭐 당연히 법적으로는 잡고 있을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어서 네.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네. 결국 그게 검찰청에서 가압류를 걸고 나중에 공탁금을 걸어서 풀어버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사실 이 과정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또 보죠. 그렇죠. 건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실 때 등기부에 되게 선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사실 선이 그어져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히스토리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현재의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선이 그어지지 않은 것 중에 현재의 권리가 아닌 것들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 관계들. 예를 들면 뭐 A에서 B한테, C한테, D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A, B, C를 지우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워낙 이제 중요한 정보니까요. 그건 지우지 않는데 그 이외에 이제 이미 삭선을 그어서 지워진 것들을 현재 알 필요가 없는. 그래서 복잡해 보였던 거구나. 워낙 삭선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독일 채권 뭐 DLF. 네, DLF 네. 투자한 거 손실 사례만 봐도 그 사례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너무 이 직접적인 기망행위는 아니지만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정말 잘 당하는구나. 제가 보기에 DLF 사례들 중에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명시적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봐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건 이런 상품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했대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 안 봐요. 독일이 망하겠어요? 유럽 최강국인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깊게 생각을 안 해보면 독일이 왜 망해? 말이 돼?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지. 반전에 이런 투자한 거죠. 이건 기망에 해당하나요? 안 하나요? 어렵네. 어렵죠. 좀 어려운 것 같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투자를 하실 때는 믿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그리고 법률 자문은 꼭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데 네. 껌껌이 할 때마다 자문을 받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작은 경매든 큰 경매든 진짜로 그 물건에 관심이 있으면 철저하게 임장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그런 것도 살펴보고 정보를 많이 취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등기부하는 건 덜렁먹고 또는 이제 경매 사건 검색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남정구 변호사님 아주 유니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채널 안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양심적인 변호사 남정구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